사실은 도낭은 제 인생에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죠. 제가 중국에서 유학을 하고 개인전을 2번 했었어요. 한 번은 중앙미술대학의 화랑에서 하고, 또 한 번은 중국 최고의 미술관이라고 하는 중국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했는데, 문제가 된 게 사실 중국 미술관에서 개인전은 2번째 개인전. 나름대로 상황이었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줬지만, 제가 생각할 적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통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동양적인 부분 영역하고 서양의 어떤 현대 미술이 많이 충돌을 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나 자신도 내 작업의 방향이 뭔가 이게 서양 쪽으로 한 발을 이렇게 좀 걸친 듯한 느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전시를 오픈해 놨는데 내 그림이 되게 치사한 그림을 그렸다라는 생각, 그리고 사람들을 조금 좀 속이고 있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내 그림이라고 그렸는데 서양의 것을 어떻게 해서든 좀 닮아가려고 하고, 또 그럼으로써 한번 좀 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욕망, 이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드는 느낌은 뭐냐면, 그냥 딱 한 단어, 쓰레기. 중국 최고의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했는데 내가 볼 때 이거 쓰레기 그려놓은 거야. 답이 없죠. 그리고 귀국을 해야 되는데 약 3개월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어서 중국 서북 쪽에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갔다가 이제 도낭을 만났죠. 그때 도낭을 만난 게 처음은 아니었는데 2번째 만나는 거였는데, 처음 갔을 때는 사진에서 보는 것보다 상당히 좋구나. 왜냐하면 실크로드가 사실 좀 낭만도 있고 또 강렬한 땅이잖아요. 좋구나 하는 정도였는데, 2번째 중국 미술관 개인전을 하고 도낭을 만났을 때 이게 그림이지. 뭐냐면 거짓이 없다는 느낌? 그냥 화가로서 직설적인 그림을 옛날 화공들이 그려놨다. 현대의 미술이 어떻게 이런 작가들의 그림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을까?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내가 벽화를 공부한다면서 이걸 연구를 안 하고 내가 뭘 연구를 했지? 어떤 그런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더 공부를 해봐야겠다 하고, 처음에 계획한 건 한 3개월 정도 여기서 도낭 벽화 좀 공부하고 귀국해야겠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해야 될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하루, 이틀, 한 달, 2달, 1년, 2년, 결국 7, 8년을 도낭에서 벽화를 그리다가 귀국을 하게 된 거죠. 제 개인적으로 볼 땐 신의 안배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내가 내 그림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그리고 도낭을 들어가서 도낭 벽화를 만난 건데, 나중에 도낭을 나올 때 보니까 이게 내가 원해서 간 게 아니고 도낭의 그 수많은 불보살들이 나를 불러들여서 너 이것 좀 공부해봐라 라고 권한 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 동쪽 끝 한반도에 조그만 화가가 어떻게 저 광활한 대지에 도낭에 그 시간을 거기서 바칠 수 있었는지, 이거는 내 의지는 아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낭 벽화는 천여 년 전의 그림이고, 그때 그 시대의 정서를 담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전통의 그림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그리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에 맞는 그림들을 그렸을 뿐이야. 나는 그것을 공부한 거고, 공부는 공부고. 그런데 21세기의 사람들의 정서는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작가인데 어떻게 21세기 정서를 무시하고 천여 년 전의 정서를 가지고 내가 21세기에 갖다 접목을 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도낭에서 작업을 할 때는 모사하는 작업하고 병행해서 현대적인 접근을 해보려고 작업을 많이
연구를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그 그림도 역시 고루하다. 21세기 이 그림하고는 괴리가 상당히 크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작업하면서 좀 더 현대 정서에 부합될 수 있는 작업으로 좀 변화를 시켜 나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계속 현대적인 느낌 또 21세기 사람들에 대한 정서를 갖다 접목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그림은요, 변하지 않으면은 썩어요. 남들이 공감을 못 해준다는 거죠. 옛날 그림은 지금 못해 좋다라는 느낌은 가져도 옛날 그림으로서 좋은 것이지 그것을 그대로 현대로 가져왔다면 고루한 그림이 되고 죽은 그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하거든요. 옛날 그림의 장점을 현대에 끌고 올 적에는 현대 정서에 맞도록 변화시켜야 한다. 그게 그림이 살아남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 작품 타이틀이 천상 언어라고 타이틀을 정한 이유가 제가 도낭에서 벽화를 모사하고 작업하고 할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낭의 벽화들은 다 불화예요. 불교적인 도상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 결국 불교적인 거 뭐냐면 부처가 얘기했던 불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일종의 우리가 얘기할 때 변상도라는 게 그런 개념이거든요. 부처의 얘기를 사람들이 글로 이해하기 힘드니까 그림으로 풀어놓은 것. 그게 뭐냐면 신계의 이야기를 화가가 그림으로 풀어놓은 것이라는 거죠. 제가 그걸 모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 화가라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또 예술가라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신의 언어를 대신 전달하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음악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신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걸 느꼈다는 거거든요. 음악, 시, 문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술의 영역은 신의 이야기를 화가라는 사람의 아니면 예술가라는 사람의 영역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현재 작업하는 것들이 결국엔 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인데 신과 인간의 언어가 달라서 신은 신의 언어로 인간에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인간들이 해석을 할 수 없으니까 예술가의 능력을 빌어서 신의 얘기를 대신 전달해 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상당히 무겁고 또 책임감이 막중하고 어려운 영역일 수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를 말자. 내가 인간들이 얘기하는 영감이라고 단어하는 것, 예술가들이 얘기하는 영감을 얻었다라는 것은 결국엔 뭐냐면 신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감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신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 받은 영감을 내가 그림으로 풀어내듯 음악으로 풀어내듯 혹은 무용으로 풀어내듯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천상 언어라라고 말을 해서 그렇지 모든 예술가들은 천상의 언어를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제가 드러냈을 뿐이에요. 벽화는 우리가 생각할 때 벽화가 왜 중요하냐라고 얘기하면 벽화는 역사예요. 벽화가 있는 민족은 역사가 있는 민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천여 년 전에 사람들이 벽화를 그릴 적에는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그려낼 수밖에 없거든요. 도랑 벽화를 우리가 얘기할 때 벽 위에 백과사전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백과사전이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얘기할 때 뭐냐면 벽 위에 그려놓은 역사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글로 풀어낼 수 없는 걸 갖다가 벽화는 그림으로 바로 보여주거든요. 복식은 이렇게 그렸다. 머리 형태는 이랬다. 지배 형태는 이렇게 생겼다. 이걸 글로 표현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역사서가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을 벽화가 다 메꿔줘요. 그래서 도낭벽화는 많은 영역의 사람들, 미술사라든가 복식사라든가 민속사라든가 건축사라든가 모든 영역의 학자들이 과거의 빈 영역을 채워넣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거기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랑벽화라는 게 중요한 거고
우리에게는 고구려 벽화가 있잖아요. 우리가 고구려 벽화 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옛날에 서커스 하던 그림들이, 현대하는 서커스들이 그 그림에 그대로 다 남아 있고 재밌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림을 보면 우리 옛날에 선조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아궁이가 이렇고 푸주간이 이렇게 생겼고 부엌이 이렇게 생겼고 그림으로 딱 보면 이렇게 생겼구나. 그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생활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벽화가 있는 민족은 역사가 있는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역사라는 부분에서 되게 예민합니다. 벽화라는 부분에서는 거의 신주단지 모시듯이 해요. 그만큼 중시하고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벽화가 있기 때문에 역사가 있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동북권조 고구려 벽화를 가져가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한 게 뭡니까? 고구려 벽화를 유네스코에 자기 역사로 편입시키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역사가 그쪽으로 편입돼 버리는 거죠.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한국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약간 안타까운 적이 좀 많이 있죠. 제가 고구려 벽화 보고를 많이 했는데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 시대 사람들하고 교감을 할 수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주 오래된 우리 선조의 선조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나는 다이렉트로 교감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책으로 볼 때하고 그림으로 볼 때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얘기를 해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벽화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는 그런 역사적인 우리의 가치, 우리 선조에 대한 어떤 좀 교감,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벽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용의 경우에는 사실 이번 전시에 아주 특이하게도 붓을 서지 않은 듯한 그림이라는 점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전시장에 들어가면은 아주 넓은 일종의 선방 비슷한 앉아서 이렇게 명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놨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작품들을 이렇게 보게 만들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작품을 볼 때는 관조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없죠. 얼른 보고 다음 그림을 이렇게 지나쳐가는 것이 특징인데, 이 작품은 한 자리에 앉아서 오랫동안 작품을 집중하게 한 것이 특징인데, 실제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용의 경우에는 대학에서는 한국화를 전공했지만 일찌감치 중국으로 유학 가서 돈황에 있는 막곡을 돈황연구소에서 오랫동안 돈황 석굴 벽화를 연구하고 또 그것을 임모했던 화가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그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송대 이르기까지 돈황에 남아있는 불화에 대한 연구는 고대 회화의 어떤 구성 방법, 재료 기법, 그 다음에 풀교적인 내용을 화면에 표현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장치들, 이런 것들을 터득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이 학습 배경이 이번 전시 작품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불화의 어떤 도상을 따오고 있지만, 통상 그런 것을 이제 변상도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깨달음에 이르는 순간, 그 화엄의 경지라죠. 화엄의 경지로부터 나중에 부처님이 쭉 설법하신 장면들을 그림으로, 말하면 불교의 진리를 그림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것이 변상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어떤 불교 회화에 나타나는 변상도의 어떤 규범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빈 공간을 내버리지 꽉 채운 화면이 그런 거죠. 그런데 보면은 검은 바탕에 아주 목판에서 볼 수 있는 같은 강렬한 선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도상들은 벽화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변상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를 들면 고려나 조선시대 때 사경 또는 목판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상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죠. 또는 도자기 파편에 그린 그림 같은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불교의 진리를 그림으로 도해한 것이기 때문에 얼핏 봐서는 작품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어떤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명상하는 자리에 앉아서 오랫동안 그 작품을 본다는 것, 이를테면은 작품을 본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작품 속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의도한 것이 바로 서유용 작품의 이번에 전시했던 구성의 어떤 특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